경매 절차는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건 여기 보면 대충 기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매계가 지금 경매계도 사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를 늘려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매 계장님도 지금 너무 곤욕스러운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1년 걸립니다. 매각주의 잡는 데까지도.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아니, 채무자도 사실은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군산법원인가 어디 법원인가 옛날엔 기일이차의 제도가 있긴 있었거든요. 우편으로 보내고도 했는데 하루에 뭐 2번, 3번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한 달에 2번 이차를 잡더라고요. 사건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한 달에 2번 이차를 잡는 거는 한 5년 안에는 못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요거를 간과하세요. 매각 허가 결정. 입찰이야 뭐 여러분들이 뭐 권리 분석도 하고 인수되는 채권이 있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한 10건 중에 한두 건은 매각이 불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낙찰받았다고 막 좋아했는데 불허가 허가 결정에 대한 이해하려면 공탁금을 내야 되는데 불허가에 대해서는 공탁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불허가 신청서를 계속 냅니다. 계장님들한테 막 해갖고 이런 경우들이 요즘 또 왕왕 생기고 있어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로 경매를 방해하는 송달도 안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MPL 하는 분들은 저희는 이제 기간하고의 싸움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한 12개월에서 14개월, 못해도 16개월이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건 2년, 3년 돼도 계속 1차, 2차, 3차, 3심까지 그냥 소송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주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요 배당표 작성까지 사실 여러분들이 경매에서는 조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꼭 MPL 투자를 하지 않아도 배당표까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주시면 이 경매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투자를 하고 중개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표를 쉬운 거 말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재산세, 당해세 빼고 그냥 다 근저당권 받아가는 그런 거 말고요. 법원에 가시면 배당표를 그날 배당 가면 그냥 놀러 가시면 가보신 분 있으시잖아요. 배당이날 가면 배당표 등본을 이렇게 앞에다 비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채권자가 많은 배당표가 있습니다. 두껍고. 그런 거 하나 갖고 와서 사건을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 훨씬 더 경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MPL은 이제 경매는 개시결정하고 이제 경매가 아까 진행이 쭉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근데 MPL은 경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러나요? 이게 이제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담보가 있는 채권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MPL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려면 이 MPL에 대해서 투자 개념으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PL은 사실은 이제 분기별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룰은 있는 건 아닌데 은행들이 자기네 일을 편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심하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매 분기 한 5천억씩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대출 나갔던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부실이 있다는 바람에 거의 많이 하는 데가 지금 기업은행 쪽이 채권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경기가 좋을 때는 한 2조에서 4조, 경기가 나쁘면 6조, 8조. 근데 올해는 지금 예상이 10조 정도 나온다니까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MPL을 사오려면 한 건 한 건 사오는 게 아니고요.
풀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한 뭐 1000억에서 작으면 500억 이상 되는 풀들이 다중 채권을 한꺼번에 이렇게 사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지금은 작년 말부터 조금 기류가 바뀌긴 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MRP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 내부적으로 이 부실채권 NPL은 100원짜리를 60원 이하에는 안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그 입찰자들이 60원을 안 되고 58원, 57원 썼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안 팔고 그냥 가져갑니다. 근데 안 팔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자산을 보려면 몇 천만 원 정도 자산을 보는 그 데이터비를 줘야 되거든요, 은행에다가. 근데 그 돈은 은행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회계법인, 거기에 일 도와주는 회계법인들이 자기네 수수료를 딜이 안 됐을 때를 위해서 받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이 셀러스 마켓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올라가요, 비용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NPL을 하려면 몇 천만 원씩 내면서 자기가 따올지도 모르는 자산에 돈을 선투입하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구 펀드레이징 받아갖고 한 뭐 1000억대 지금 문제가 대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유한코든 우리 대신이든 사실은 대부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NPL 투자는 가능합니다. 누구도 유권해석을 지금 명확하게 안 해주다 보니까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분기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지금 12월 말 되면 1월 달에 이제 자산을 막 풀링을 하죠. 그 은행에서는 쿠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팔 거 안 팔 거 막 해서 만들어갖고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은행에서 인정된 사람들만 숏리스트를 만들어요. 보통 이제 뭐 유한코 저희 뭐 해서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그런 업체들한테 자산 그 데이터 이용료를 받고 자산을 주고 분석을 한 달 정도 되게 짧게 하죠. 여기가 좀 맹점이 있어요. 그 한 달 동안 한 100건, 200건, 심하면 500건을 다 분석을 해서 자기가 입찰 금액을 써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큰 자산들은 다 가보고 인장도 해보고 뭐 하는데 10억 이하의 그 자산들은 저희들도 다 인장을 못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유동화의 사건들, 경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중에서 보면 10억 이하 건들은 사실은 유동화회사도 현장을 다 가본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내고를 할 때 조금 더 다른 자산들보다는, 큰 자산들보다는 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으로 NPL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가 OPB라고 얘기를 하는 아웃스탠딩 프린시플 밸런스라고, 예를 들면 은행들이 이제 100원을 대출이 나갔을 때 그 부실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원리금 상환도 있지만 조금 상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금 기준으로 뭐 조금 갚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95원이 남았다. 그럼 95원 기준으로 거기에 정상이자, 연체이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전엔 되게 좋았어요. 2015년도 제가 기억은 2018년도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 뭐 주변에 부실난 분들 보시면 연체가 25% 받았거든요. 저희도 21%, 25%. 그러다 이제 이자기한법이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 11%, 많아봐야 한 15% 뭐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만큼 투자 수익률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 문제도 좀 현재는 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NPL 아까 말씀드린 거 도입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자산 보유자들의 어떤 유동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거를 이제 유한코가 2008년도인가 아마 생기면서 한시적으로 5년 동안만 운영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8년도 리만 사태 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빠졌을 때 그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연장을 또 하고 또 연장을 해서 이제 업계 1위가 됐죠. 유한코가. 이 유한코는
은행 6개 은행이 합작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은행에서의 어떤 MRP를 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이제 19년도 이후에는 이제 뭐 저희도 있고 은행 계열의 어떤 그 NPL 투자사들이 있었고, 증권 계열이요, 키움이나 뭐 아니면 자산운용이나 이런 회사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갔고요. 요 사이에 저축은행들이, 사실 저축은행도 제가 이제 저축은행장이라면 사실은 우리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이 부실 났더라도 1금융권처럼 막 찾아오는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들은 찾아가는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부실이 났다고 그 부실을 막 떨어내기 위해서 시장이 막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또 NPL에서 고객을 찾겠다고 NPL을 또 사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안에 그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해서 입찰을 보기에는 너무 무리였기 때문에 은행들이 더 부실이 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지금은 여러분 기사를 보셨겠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중앙회 다 지금 NPL 처리 전문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NPL이 큰 화두가 됐고, 은행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NPL로 처분하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은행은 부실 고정이하의 여신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BIS 준칙에 따라서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8%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 정보가 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당금을 환입도 하고, 그리고 그 판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니까 이중에 어떤 이득이 발생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NPL 회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사실은 부동산 경매를 아까 제가 왜 관심 있고 왜 부동산에 배워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경매 참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경매 절차가 끝나고 인도가 끝나면 경매 절차가 종료되는데,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나는 경매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물건을 사서, 경매로 사서 좀 싸게 사서, 경매는 1번이 싼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감정가의 뭐 60%, 70%, 80%, 아파트 경우는 요즘에 조금 떨어져서 8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싸니까 사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아까 함정 같은 경우에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을 잘 못하면 오히려 수익을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망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경매를 참여하는 목적이 대부분 분들이 아마 1번일 겁니다. 소유권 취득해서 내가 사용하다가 뭐 필요하면 임대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경매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3번, 세 번째, 중개에서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런 분들도 많아졌어요. 사용 수익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동산 전문가들이시죠.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발을 해갖고 그 투자 수익을 노리겠다라고 해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게 보면, 도로나 이런 거 나오면, 공장 진입로 같은 거 나오면 알바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수익도 많이 내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아시고 또 기회도 많이 창출하시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안 했었어요. NPL 하시는 분들도 개발이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그냥 경매로 저희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경매로 처분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저희들도 뭐 비싸게 사오다 보니까 최근에 추세는 저희들도 이겁니다. 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중개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분들이 먹을 거를 저희가 뺏어 먹어야 되는 지금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PL 딜들이 좀 옛날보다는 좀 활발하게 되지는 않아요. 최근에 느낌이 보니까.
너무 비싸게 사니까 100원짜리를 어떨 때는 아마 기록이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 원금이 100원인데 저희가 사오는 게 105원인가 사왔더라고요. 바보 아닙니까? 100원짜리 어떻게 105원에 사옵니까? 그 이자라도 따먹겠다고 생각해서 이자가 8%니까 조금 이슈는 있었어요. 근데 그 기존에 발생했던 이자가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100원짜리 105원에 사왔다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유동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산유동화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어떤 투자 파트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여기는 선수들만 오셔서 왜냐하면 권리 분석, 물건 분석, 배당까지 다 알아야 NPL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나는 거기까지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이제 지금 추세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금 NPL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어떻게 보면 많이 있거든요. 기회가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요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경매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은 여러분들 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뭐 입지 분석, 시세 조사, 수익 분석, 공법적 분석, 리스크 분석 요걸 해도 사실은 물건 분석이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장을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경매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말소지 예상으로 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배당 요구 중기하고 현황 조사나 이런 거 꼭 뭐 학습하시면 아마 얘기는 꼭 나올 겁니다. 아마 말소 기준 등기나 이거는 그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소유권 제약사항 같은 거는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 신고가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해도 소유권자로서 사용 수익을 못하는 처분도 못하는 당연히 처분을 싸게 해야 되니까 유치권이 있거나 대항력이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그 추가적으로 돈을 더 캐시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싸게 파는 분들도 봤어요. 이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권리 분석은 아주 크게 뭐 등기부등본을 못 보거나 아니면 뭐 놓쳤거나 그런 경우 이에는 크게 없는데 소유권 제약사는 꼭 인정을 가셔갖고 인정을 좀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를 갖고서 얘기를 하시면 뭐 사례로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NPL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분석 업무입니다. 사실은 내가 이거를 가져왔을 때 1번으로는 배당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만약에 계산을 못한다 그러면 이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순위나 대부분 이제 그 채권 근저당권을 꼼꼼하게 리뷰를 해서 채권이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아시죠? 한정근이 있고 특정근이 있는데 특정근인데 한정근으로 잘못 봤다 그러면 배당이 더 못 받거든요. 그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채권도 알아야 되고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 법적 지식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는 않다. 근데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하는 게 이제 낙찰 예상가를 추정을 하고 선순위를 계산을 해서 배당을 언제쯤 끝내서 배당금을 받겠다라는 가정을 하고 제가 투자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NPL을. 근데 이제 중요자산 같은 경우에는 단순 낙찰이나 배당을 넘는 수익을 지금 창출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그 예전보다는 시장에 내놓는 사례들이 좀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이 경매 배당을 통해서 저희들도 투자금 회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자산들, 상가나 요즘 특히 상가가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주 하고 있는 게 이제 채무인수나 사후정산 계약 등 이런 거를 계약을 통해 처분 방법을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지는 않은데요. 유입 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재매각을 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세금을 안 냈으니까 입찰할 때, 지금은 저희들도 세금을 다 내거든요. 똑같이. 뭐, 중과세도 내고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투자하면 1억 이상 되는 것들은 저희들도 중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입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이제 너무 떨어져갖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MRP, 저희는 이제 ARP라는 표현을 쓰고, 유한코는 AMP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사올 때, 자기네가 투자 수익을 생각해서 투자를 100원짜리 60원에 사왔는데 경매를 하다 보니까 60원 밑으로 내려오면 유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략자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개발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큰 수익이 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같은 경우에 사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우리 회사에 사실은 돈을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 종로의 루메이르 지하에 3,000평짜리 그 아케이드 피트니스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1,000만 원 주고 사왔는데요. 얼마 회수했는지 아세요? 채권은 200억 정도 있었어요. 제가 100억 받았습니다. 회사에 100억 수익을 해줬는데 그 사안은 이제 그 피트니스 회원들이 있잖아요. 회원들이 낸 그 이태금 그거를 법적으로 보장받느냐 못 받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올 때는 그거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걸 생각했는데 그걸 다 발라내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장을 안 해줘도 된다라는 그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실행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잘못 봐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만에 뭘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선순위를 못 봐서 임금채권이나 아니면 대부분 임금채권인데 임금채권이나 아니면 권리 제한사항 이런 걸 못 봐서 갖고 오는 경우 그런 것들은 사안이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 제가 이제 옛날에 론스테이트 때 한 건은 그 용산에 가면 선인상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망가졌는데 그때는 되게 핫한 지역이었는데 저희가 잘못 써왔어요, 사실은. 40억 채권이 있는 걸로 사왔는데, 실제로는 24억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절반에 내놓으라고, 그때는 저희 토요일 근무도 했지 않습니까? 토요일 근무 하는데, 하나 손도끼를 갖고 와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제 선인상가 뒤에 있는 투자자들은 다 질이 안 좋은 분들이 그때 있어갖고, 근데 결국은 저는 다 받았습니다. 뭐 지난 얘기지만 그런 사례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MPL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데 업무는 뭐 간단하게 보면 서류 검토하고 실행 낙찰과 조사하고 현장 방문해서 뭐 인장을 한 후에 그리고 가치가 뭐 훼손된 게 뭐가 있나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합니다. 회수 금액하고 회수 기간을 언제 얼마를 회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매수자를 물색하고 대부분은 경매로 하고요. 그래서 최종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뭐 이건 뭐 그냥 저희 업무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NPL 처분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경매는 뭐 그냥 최고가 매수 신고하고 잔금 내면 소유권 축탁 등기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이제 공매 절차, 요즘에 공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공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공매가 있고 요즘에 이제 신탁을 많이 하거든요. 담보 근저당 설정하는 것보다 신탁을 하다 보니까 신탁사가 하는 공매가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큰 부동산들입니다. 5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되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신탁사가 한 4건 있는데 다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 보통 자산 가치가 한 1,000억대 되더라고요. 작은 게 한 500억대.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투자를 못하니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들이 컨소시엄으로 한 15군데, 20군데 대주단을 만들어갖고 1순위, 2순위 수익권 증설을 해갖고 투자하는데 결국은 뭐 부실이 나면 경매도 못하고 신탁과 공매를 하는데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공매는 주의할 게 사실은 저희들도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많이 당했습니다. 사실은. 경매를 하고 있는데 공매가 옛날에는 온비디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옛날에 잘 못 찾았어요. 인터넷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가 경매를 하는 와중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통보가 옵니다. 법원에서. 경매 중지일이. 왜 그런가, 공매에서 벌써 누가 낙찰을 받아서 싸게, 그러니까 경매는 이렇게 일반인한테 공고를 하잖아요. 물론 온비도 공고를 하는데 온비도 누가 잘 봅니까? 그리고 하루에 막 두세 번씩 공매를 하니까 싸게 사는 사람들이 공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매는 인도명령을 받잖아요. 낙찰하는 사람인데 공매는 인도명령이 안 돼서 옛날에 사람들이 다 꺼려했거든요. 그리고 일정 금액까지 가면 공매는 취하를 하는데 그래도 좀 주의를 경매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낙찰 대금 납부하는 사람들이 소유권 취득을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뭐 민법이나 인사집행법상 제약상 같은 거, 농지나 그다음에 전차에서 대금을 못 낸 사람들, 채무자 이런 사람들 입찰 제한을 하니까 그런 사람만 주의하면 경매는 크게 문제가 없는 투자가라면. 그런데 MPL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배당도 알아야 되고 입찰 대리 계약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채권양도 론세일도 좀 알아야 되고 채무인수, 사후정산, 요즘 뭐 차액 보전 같은 경우 하고요. PRO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 몇 번 했는데 굳이 채무인수 계약을 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나는 다 필요 없고 소유권만 받아서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귀찮다. 나는 그냥 돈보다는 소유권 취득이 목적이니. 그래서 PRO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쓰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유입을 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유동화회사가 높게 입찰을 볼 수 있으니까 소유권 취득해서 바로 그 계약금 받은 분한테 넘기는 그런 계약들도 합니다. 그리고 입찰 대리 계약도, 입찰 이행 계약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MPL 계약을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입찰 이행 계약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드는 다 보인 상태거든요. 여러분 나는 저기 부동산 낙찰을 받고 싶다 그러면 좀 좋은 거는 채무인수 계약 같은 거 하면 좋은데 입찰 이행 계약도 저쪽 카드는 보여진 상황이니까 낙찰을 받는 데는 입찰 이행 계약도 대리 계약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 후배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근저당 이전을 하고,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 변경을 해야겠죠. 유동화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근저당 이전 비용 같은 게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양도 통지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점은 예전에는 이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를 안 만들어도 됐으니까 채권자가 돼갖고 자녀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대부에서 아니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채권이 저희가 24억이 있습니다. 근저당 25억이 있고 예상 낙찰가가 19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찰이 되면 채권 양수도를 19억에 하면 나중에 이제 24억의 입찰을 보겠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결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신고를 하면 법원에서는 상계 시점을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도 됩니다. 그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목포 지원 같은 경우는 상계 시점을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점이 있죠. 채권 사올 때 전액 주고 사왔죠. 19억을. 그리고 채권 상계 안 받아주면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대금 납부를 했다가 다시 배당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목포 지원 빼고는 거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옛날에 많이 활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돈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한테 상속 회피 방법으로 이걸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큰 부동산에 대해서. 네. 아들 이름으로 채권 양도를 받고 아버지가 그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소유권 아들 이름으로 취득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상속이 된 거죠, 아들한테. 그런 방법으로 예전에 많이 썼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유도도 했고요. 강남에 있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게
대부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 어렵고요. 많이 쓰는 게 이제 기본 채무 인수 방식입니다. 채무 인수 방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집을 살 때 가장 쉽게 설명하면 근저당을 안고 살 수도 있죠. 파는 사람이 대출 조건이 좋으면 사는 분한테 근저당을 말소하고 사는 분이 근저당을 새로 은행 가서 만들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은 계약 인수를 통해서 근저당을 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금리가 좋거나 이러면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은행이 이제 동의를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는 민사집행법 143조 1항에 이게 없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사실은 여기 나온 거는 대출을 좀 많이 받으려고 이걸 만들어준 겁니다. 채권은 많고 또 은행 대출을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부동산을 사고 아니면 여윳돈까지 만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은행에서 이 방식을 모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억의 입찰을 보면 25억에 그리고 24억 입찰을 보면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입가잖아요. 여기에 뭐 80% 이렇게 대출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랑 계약을 잘만 하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부동산 사는 그런 케이스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은행도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 채무인수 승낙서를 법원에 내야지 상계가 되잖아요. 경매에서 채무인수 승낙서를 내면 요 기록이 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를 갑자기 점핑을 하면 은행에서 이상하게 보잖아요. 아, 이거는 좀 이상한 계약이구나. 정상적인 부동산 입찰로 보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온 게 저희가 사후정산을 또 만들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여기 아까 채무인수랑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상계신청서, 채무승낙서를 안 냅니다, 법원에. 대신 잔금을 다 내죠. 그러면 은행에서도 아 이건 정상적인 입찰이구나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돈을 받잖아요.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중에서 약정 금액을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정산조건부라는 이름을 쓰는데 저희는 사실 정산조건부라는 명칭을 쓰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들만의 그 흑역사인데 검찰에서 이거를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과다 대출이 나가서 부실이 또 낼 테니까 검찰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민사집행법 143조의 1항에 기타 지급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계약에서의 어떤 하자 내용은 없는데 이게 그러면 은행을 기망한 거냐? 기망한 건 아니거든요. 입찰 금액을 낸 건 맞고 사후에 이제 정산을 받는 그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이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무인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지금 그 대출금 나왔는데 좀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은행에서도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알아요. 은행에서도. 근데 그래도 뭐 은행 입장에서 보면 뭐 LTV 따지고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 꼭 담보의 문제만은 아니니까 이 방식으로 요즘은 이게 거의 하시면 이걸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을 100% 받겠죠. 예를 들면 15억까지 떨어진 걸 누가 24억에 입찰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 낙찰을 받는 조건으로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사후에 나중에 끝나고 배당금 일주일 있다가 그 약정금액 이상 그 차액은 내 통장으로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돈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아까 지금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입 금액이 사실은 론세일을 하면 처음에 많이 들어가죠. 다 사와야 되니까. 그리고 채무인수나 정산조건부는 일단 계약금만 거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 론세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질권대출해주는 또 저축은행들이 있어요. 채권 양도를 해오면 금액의 몇 프로를 질권대출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춰주는 그런 데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근저당 이전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근저당 변경 비용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변경 안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인수를 하고 대부분은 한 달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대출받은 은행에서 대출금을 갖고 와서 근저당을 말소를 하고 소유권은 취득이 돼 있죠 벌써. 근저당만 살아있는 거죠. 기타 지급 방법으로 채권으로 상계를 했기 때문에 요 비용은 언제 들어가냐, 그 돈을 마련 못 해오면 그 채권은행이 처음에 이제 인감증명하고 신고를 해놓거든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만약에 돈을 못 내시면, 약정을 이행을 못하면 그때 이제 근저당 이전 비용을 다 하고 다시 경매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근저당이 살아있는데 그걸 말소를 못하니 대신 거기에 채무자만 바뀌는 겁니다. 채무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까 계약인수는 은행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로만 그 법의 규정 143조 1항으로 인해서 채무자만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나중에 혹시 모르시면 또 연락 주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정산조건부는 채무인수랑 똑같이 하는데 이제 대출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요 조건을 많이 하고, 근데 조금 요즘에는 이제 저희들도 너무 비싸게 사오다 보니까 정산조건부 채무인수를 하면서 또 조건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액보전 조항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15억에 계약을 했는데 야 이게 16억에 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물론 24억을 쓰지만, 그래서 만약에 누가 16억에 들어오면 15억에서 16억 차액을 보전해주세요 라고 계약을 또 종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차액보전 조항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하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보여준 거거든요. 이 가격은 자기네들이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손실을 보니까 거부하시지 마시고요. 서로 반반 하시거나 아니면 그러면 나 다른 거 하겠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를 보시면 되고요.